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가나다 연습을 하는 미국 소녀가 있습니다. 학교와 법원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버벅버벅대던 아이가 한글을 연습하고 나서부터 기적적인 변화를 보였는데요. 변호사인 엄마는 딸의 한글 치료 효과에 큰 충격을 받아 하버드 의대의 한글 치료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현재 보스턴 세계병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모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의 아동 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셀리 로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변호해왔어요. 매년 100건이 넘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다 보니 동료들은 저를 보스턴의 아동 수호 천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제 남편 다니엘 클리프는 보스턴 종합병원의 소아과 의사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남편은 의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죠. 보스턴에서는 저희 부부가 꽤 유명해서 얼마 전 지역 언론 매체에서도 모범적인 부부라면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어요. 남편 병원을 찾아오는 아이들 중에 특히 학대 의심 사례가 있으면 남편이 저에게 의뢰를 하죠. 남편은 의학적으로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은 징후를 찾아내면 저는 법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해요. 이런 저희에게는 소중한 15살 딸 루나가 있습니다. 아이는 IQ 140의 영재로 특히 과학과 언어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죠. 비교적 어린 나이인데도 중학교 영재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주말마다 아빠의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따뜻한 마음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9살 남자아이 토미를 진찰하던 중 등 부위에서 불규칙한 형태의 멍자국들을 발견했다는 거였죠. 그것도 서로 다른 시기에 생긴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개의 멍이었어요. 소아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일해온 남편은 이게 거의 확실한 아동학대 사례라고 판단했지만 아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서 상황 파악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변 정황을 세밀하게 조사하기로 했죠. 먼저 토미의 가정 환경을 조사했는데 꽤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3년 전 부모가 이혼했고 어머니가 친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 입원하게 되면서 토미는 임시로 아버지와 살게 되었어요.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와 지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밤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토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웠어요. 더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토미의 아버지가 친권 변경 신청을 했어요. 사고로 장기 입원 중인 전부인보다는 내가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게 이유였죠. 아동 관련 사건을 오래 맡아온 제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 임시 양육권자가 영구 친권을 신청하는 건 꽤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신중히 살펴봐야 할 순간이기도 하죠.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부모가 이런 기회를 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병원에 장기 입원한 토미 어머니의 변호를 맡게 되었어요. 토미 어머니는 퇴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동안 친척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절대로 전 남편에게 친권을 넘길 수 없다고 했죠. 저 역시 토미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있다고 판단했기에 어떻게든 친권이 아버지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의외로 예상치 못한 도움이 있었어요. 바로 제 딸 루나의 도움이었죠. 토미의 상태가 걱정되어 남편이 정기적인 검진을 권했고 토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토미가 제 딸 루나와 마주치게 됐죠. 중학생인 루나는 병원에서 사회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 토미에게 동생처럼 다정하게 다가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저는 내심 기뻤죠. 루나를 통해 토미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루나의 이야기는 제 예상과 달랐어요. 루나는 토미가 정말 귀여운 아이라면서 처음엔 조용해 보였지만 이야기해보니
웃음도 많고 밝은 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아빠 얘기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하다면서 지난 주말엔 아빠랑 놀이공원도 다녀왔다고 말했죠. 토미 아빠가 토미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잘해줘서 커서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평소 남다른 공감 능력과 통찰력을 보여왔던 루나였기에 저는 제가 지금 상황을 너무 주관적이고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저는 토미의 학교 생활 기록에 집중했어요. 아동 관련 사건에서 학교 기록은 아이의 일상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먼저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토미는 조용하지만 성실한 학생이라며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보통 이런 경우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기 마련인데 뭔가 석연치 않았죠.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체육교사와 보건교사도 만났어요. 체육교사는 토미가 자주 몸이 아프다며 수업을 빠진다고 했고 보건교사는 복통을 자주 호소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루나의 말에 마음이 기울어 있었는지 아이가 단순히 운동을 싫어하는 걸 수도 있고 스트레스성 복통일 수도 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결국 최종적으로 저는 담임 선생님의 특이사항 없음 증언을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했고 체육교사와 보건교사의 증언은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했죠. 그런데 판결이 나고 며칠 뒤 보건실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토미는 한 달에 두세 번씩이나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체육 시간마다 몸이 아프다며 자주 빠졌더라고요. 더 끔찍했던 건 보건교사가 남긴 등 부위 통증 호소, 진찰 거부라는 짧은 메모였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며칠 후 새벽 남편이 토미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면서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토미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그게 저희와 토미의 마지막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 일은 우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었어요. 아이들을 지키겠다며 보스턴의 아동 수호 천사라 자부했던 우리 부부의 신념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루나였어요. 루나는 자신이 토미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에 빠져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말았죠. 더욱 안타까웠던 건 이 사건 이후 루나가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루나는 큰 충격으로 인해 이제 법원이나 학교처럼 권위적인 환경에서는 전혀 말을 하지 못하고 버벅버벅대게 되었어요. 영재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발표도 불가능해졌고 어떤 심리 상담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상담도 거부했죠. 매일 밤 루나의 방에서 들리는 흐느낌을 들으며 저는 더욱 괴로워졌어요.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제 딸의 목소리까지 앗아간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매일 아침 밝은 웃음으로 안녕히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던 루나의 목소리는 침묵 속에 갇혀버렸고 저는 그저 그 침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루나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흐느낌 소리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더 큰 아픔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자신이 아는 한국 의사가 있는데 루나를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처음엔 또 다른 상담이나 치료겠거니 했는데 남편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다른 점이 느껴졌어요. 구현성이라는 이름의 한국 의학 박사는 소아과 전문의로 특히 아동 트라우마 치료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는 10년 전 의료 컨퍼런스에서 만나 깊은 친분을 쌓아왔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 만남을 앞두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루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아서 그래서 또 다른 실망을 마주하게 될까 두려웠죠.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눈빛에서 보였던 희망의 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10년이나 된 친구를 이제야 소개하는 데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처음 현성 박사를 만난 날 병원 상담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루나도 이곳의 권위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듯 했죠. 현성 박사가 처음에는 영어로 안녕 네가 루나구나라고 말을 걸었는데 루나는 함구증 증상이 왔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현성 박사는 그런 루나를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남편하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멍해졌죠. 아동 트라우마 전문의로서 루나에게 이렇게 무심하게 구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처음 만난 환자에게 말 한마디 건네고 무시하다니요. 더 놀라운 건 루나가 말없이 있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남편과 의학 용어들만 주고받더니 5분 만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먼저 나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혹시나 이게 무슨 특별한 치료 방법인가 싶어서 겨우겨우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차를 타고 있는 내내 현성 박사와의 이런 5분간의 짧은 만남이 루나의 치료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남편에게 저 한국 의사 정말 전문의가 맞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차 뒷자리에 루나가 타고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루나는 차에 타자마자 평소처럼 저희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병원 이야기를 꺼냈다가 루나가 불편해할까봐 그냥 참았죠. 그날 밤 루나가 잠든 후에야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현성 박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건지, 왜 갑자기 집으로 오자고 한 건지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설명은 놀라웠어요. 현성 박사가 루나의 선택적 함구증이 심리적 방어기제로 인한 상황별 의사소통 장애라고 보았대요. 그래서 병원이라는 공식적인 공간 대신 루나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집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순간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였죠. 특히 오늘 만남은 치료 목적이 아닌 그저 아빠의 친한 친구가 집에 놀러 온다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루나를 무심히 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한국 의사의 치밀한 전문성과 따뜻한 배려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현성 박사의 놀라운 진단 능력을 설명해 주었어요. 미국 소아정신의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선택적 함구증 환자의 치료 성공률이 45%에 불과한데 현성 박사가 개발한 환경 전환 치료법은 78%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거예요. 특히 지난달 보스턴 아동심리학회 세미나에서 그의 치료법이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는 권위적 환경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선택적 함구증 환자 32명 중 28명이 6개월 내에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대요. 저는 현승 박사의 전문성에 놀라면서 뭔가 처음으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았죠. 일주일 후 우리 집 거실에서 현성 박사와 루나의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현성 박사가 편안한 차림으로 등장했죠. 남편은 반가워하며 그를 맞이했고 이어서 현성 박사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 덕분인지 루나도 밝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현성 박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현성 박사가 한국어로 루나야 반가워 지난번에 아빠 병원에서 봤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루나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왜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루나의 반응을 지켜보고 싶어서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현성 박사가 루나에게 학교에서는 어떠니? 라고 한국어로 물었을 때였죠. 루나는 답답한 듯 휴대폰의 번역 앱을 켰어요. 그런데도 현성 박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죠. 루나가 번역된 내용을 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학교는 여전히 좀 어렵긴 해요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루나가 놀라웠던 건 평소와 달리 학교 얘기를 할 때도 크게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마치 번역기를 통해 듣는 한국어가 주는 거리감 때문인지 학교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한결 가벼워 보였죠. 저도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트라우마 환자들을 만났는데 루나의 이런 반응이 꽤 특별해 보였어요. 그렇게 현성 박사는 루나와 몇 마디 이야기를 더 나누고는 저희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어요. 흥미로운 건 루나가 번역기를 보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한글 발음을 따라 하려 노력한다는 거였죠. 특히 가, 나, 다 같은 기본 자음을 발음할 때는 루나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현성 박사는 제 관찰을 듣더니 이게 바로 한글의 특별한 점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져서 트라우마로 인한 선택적 함구증 환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라는 거였죠.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현성 박사에게 어떻게 문자의 모양이 치료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지, 특히 영어가 모국어인 아이에게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건지 물었죠. 그런데 현성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한글의 자음들을 보여주면서 한글의 치료 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설명했죠. 이런 과학적인 문자를 발음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발음 기관을 움직이게 되고 이는 마치 일종의 언어 물리치료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특히 권위적 환경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한 선택적 함구증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발음 운동이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서울의 유명한 언어치료사 박하영 선생님이 이런 한글의 특성을 활용해서 권위적 환경에서 말을 못하는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다고 해요. 특히 현성 박사는 루나의 경우 집에서는 자유롭게 말을 하지만 법원이나 학교 같은 권위적인 환경에서만 말을 못하는 전형적인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진단했어요. 그러면서 한글을 활용한 치료법이 루나에게 딱 맞을 거라고 했죠. 현성 박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루나가 한글 치료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학교에서 웃으며 발표할 수 있는 건가 기대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하영 선생님을 통해 더 자세한 치료 과정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그렇게 현성 박사의 소개로 며칠 뒤 박하영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한글 치료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과 학문적 깊이를 지닌 분이었어요. 게다가 현성 박사의 진단대로 루나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첫 만남에서 박하영 선생님은 루나를 향해 잠시 따뜻한 시선을 보내시더니 갑자기 태블릿으로 기역 니은, 디귿 자음의 해부학적 단면도를 보여주셨어요. 발음할 때 혀의 위치와 모양이 정확히 글자와 일치하는 모습을 3D 이미지로 보여주시며 루나에게 여기 보이는 게 우리가 기역을 말할 때 혀가 움직이는 모습이야라면서 직접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셨죠. 루나는 처음엔 긴장한 듯 했지만 이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특히 니은을 발음할 때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순간을 보여주자 놀랍게도 루나가 자기도 모르게 아라고 작은 탄성을 내뱉었죠. 선생님은 이런 루나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미음 발음의 입술 단면도로 넘어가셨어요. 한글 치료는 이렇게 선택적 함구증을 앓는 환자에게 한글의 과학성과 음성학적 원리를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발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도 변호사로서 수많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해봤기에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서 이런 자발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잘 알고 있었죠. 특히 제가 맡았던 트라우마 사례들은 대부분 미술이나 놀이치료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직접 보여주며 발성을 유도하는 접근법은 매우 새롭고 놀라웠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왜 하필 한글로 치료를 시작하는지 여쭤보았어요. 제 질문에 박하영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다시 조작하셨어요. 선생님은 태블릿으로 문자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하셨죠.
먼저 영어 알파벳 A가 화면에 나타났는데 이게 고대 이집트의 소머리 그림에서 점차 변형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알파벳은 발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징에 불과하다고 하시더군요. 이어서 중국어와 일본어가 나타났는데 중국의 한자는 실제 사물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뒤 점차 추상화된 문자이고 일본의 히라가나는 그 한자를 더 단순화해서 만들었다고 설명하셨죠. 문득 제가 얼마 전 중국 의뢰인과 상담할 때 본 입구자가 떠올랐어요. 당시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에서 봤던 이 글자도 발음 기관을 본떴던 게 아닌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더니 선생님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시며 그저 입을 네모로 단순화한 상형 문자일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한글 설명으로 넘어갔는데 선생님의 목소리가 한층 열정적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자음들이 실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을 하실 때는 눈빛이 반짝이셨죠. 순간 제가 법대 시절 배웠던 해부학 수업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인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왜 필요한지 의문이었는데 이렇게 루나의 한글 치료와 연결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한글이 해부학적 관점에서 다른 문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영어의 M과 한글의 미음을 나란히 보여주시면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가셨죠. 특히 선생님은 옥스포드 언어학 저널을 보여주시며 더욱 진지한 표정이 되셨죠. 한글이 세계적인 학술지에서도 세계 문자 중 유일하게 조음 음성학적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한 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궁금한 듯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조음 음성학의 의미를 여쭤보자 선생님은 미국 예일대 언어학 저널까지 꺼내시며 15세기의 놀라운 과학적 성취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실제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순간 루나의 치료 가능성이 떠올라 다시 한글 치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봤죠. 그러자 선생님은 전문가다운 침착한 어조로 시각운동 피드백 효과를 설명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때 루나가 미음을 발음하다가 처음으로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글자가 정말 입술 모양이라며 신기해하는 루나의 맑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죠. 선생님은 차분하게 임상 데이터를 보여주시며 선택적 함구증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43% 감소했다는 점과 특히 10대 환자들의 82%가 6개월 내 일상적 발화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법원 일정으로 늦게 도착했을 때였어요. 루나의 빠른 회복을 목격하면서 저는 이 임상 데이터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음을 실감했죠.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루나는 권위적인 환경에서도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학교 선생님과 짧은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지난주에는 교장 선생님 앞에서도 떨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선생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이것이 바로 한글의 과학성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루나는 아침마다 한글 자음을 하나씩 발음하면서 한글을 연습했고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죠. 매일매일 새로운 자음을 배울 때마다 루나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토미 사건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한 것만 같았죠. 저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다른 함구증 환자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저는 박하영 선생님, 현성 박사님과 함께 보스턴 아동심리학회에 한글 치료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루나의 사례와 임상 데이터를 본 전문가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죠. 특히 하버드 의대 언어치료학과 교수진들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어요. 현재 보스턴 지역 3개 병원에서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고 다른 주의 병원들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특히 미국의 많은 의료진들이 600년 전 한국에서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현대의학의 새로운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표현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한글이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에 감사함을 느껴요. 한글의 과학성이 아니었다면 지금같이 다시 회복된 일상을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세계 최고의 과학적 문자 체계인 한글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600년 전 한 명의 위대한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가 600년 후 미국에서 오늘날 제 딸의 상처를 치유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기만 해요. 이렇게 위대한 문화유산을 가진 대한민국이 있어서 또 그것을 세계와 나누려는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제는 미국 변호사로서가 아닌 한글로 희망을 되찾은 딸을 둔 한 어머니로서 세종대왕님과 대한민국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K푸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정규 교과 과정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식품 기업이 세계 최고 권위의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재로 선정된 것은 전 세계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죠. 특히 한국형 편의점의 무서운 성장세에 뉴욕타임즈는 이대로 가다간 미국이 K푸드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코리아타운의 한 한인마트에서 일하는 여성이 보내온 사연이 또 한 번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 코리아타운 올림픽가 한인마트 식품부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멜리사입니다. 올해 28이 되었고 이곳 한인마트에서 일한 지는 8년이 되었어요. 엄마는 근처 버몬트 애비뉴에서 수제버거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시죠. 코리아타운 근처다 보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불고기 소스를 활용한 버거나 김치 코울슬로 같은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요. 아빠는 전기기사셨는데 제가 12살일 적 새벽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시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워낙 어릴 때라 아빠 얼굴도 사진으로만 기억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의 눈물소리였어요. 엄마는 매일 밤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하면 혼자 흐느끼셨는데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특히 제 생일날이면 엄마는 아빠의 사진을 보며 더 많이 우셨죠. 그래서인지 아빠의 부재는 단순한 공허함을 넘어 매일 밤 엄마의 한숨으로 이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었습니다. 식당을 시작할 때는 작은 테이크아웃 점포였는데 매달 월세와 공과금을 내는 일이 전쟁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철이 들었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엄마 혼자 식당 일을 하시느라 바쁜 걸 알았기에 집안일도 돕고 뭐든 항상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했거든요. 엄마가 밤늦게 퇴근하시면 혼자서 숙제도 하고 도시락도 싸고 심지어 엄마 옷까지 다림질해 두곤 했죠.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는 제가 나이답지 않게 당차고 살림 솜씨도 좋다고 칭찬해 주셨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도 소심해지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 학부모 참관일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학교에 오는데 저희 엄마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 마감까지 식당 일로 매일 바쁘기 때문에 올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텅 빈 책상 앞에서 혼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옆자리에서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제 친구 유정이의 어머니셨습니다. 유정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CJ식품 미주법인 총괄 업무로 파견되시면서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된 한국 여학생이에요. 키도 크고 하얀 유정이는 학교에서 늘 밝게 웃으며 교내 봉사활동도 주도하고 다른 백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성격이었죠. 그런데 그런 유정이 제 이야기를 뭐라고 했는지 유정이 엄마가 유정이보다 저를 더 예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백인 친구 엄마들이 수군거리며 절 볼 때도 유정 엄마는 늘 우리 멜리사라고 부르면서 제 어깨를 감싸며 우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동안 우리라고는 엄마와 저밖에 없었는데 유정이 엄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더 큰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았죠. 특히 학부모 참관일 단체 사진을 찍을 때면 얘가 우리 둘째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유정이와 함께 세워주셨고 점심시간엔 김밥도 하나씩 더 싸우셔서 자연스럽게 건네주셨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인사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과 후면 자연스레 발걸음이 한인마트로 향했는데 숙제를 하다가도 계산대 뒤에서 유정이 엄마를 바라보곤 했어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의 마음을 그렇게 잘 읽으시는지, 어떻게 매번 새로운 상품들을 들여오시는지 궁금했거든요. 게다가 마트를 찾는 손님들마다 유정이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도 참 좋아 보였죠. 무엇보다 유정이 엄마가 운영하시는 한인마트는 저희 엄마의 식당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었더라고요. 특히 고추장으로 만드는 엄마만의 특제 버거 소스는 손님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였는데 이 비법의 시작은 유정이 엄마가 추천해주신 고추장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식재료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방과 후에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유정이 엄마는 제가 마트에 들를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주시면서도 항상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막 들어온 과자가 있으면 꼭 먹어보라고 제 거하고 엄마 거하고 두 개를 챙겨주시곤 했죠. 전 그중 특히 꼬북칩이라는 과자가 매콤하고 바삭거리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유정이 엄마와 같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저는 이곳 마트 식품부 매니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미국에서 한국 식문화를 알리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분들이 간 만든 김밥이나 어묵 국물로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정성 담긴 도시락으로 맛있는 한 끼를 선사해서 한국의 맛있고 든든한 식문화를 미국에 알리는 일이 제 새로운 꿈이 되었죠. 그런데 그즈음 엄마의 식당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엄마가 새롭게 개발한 로스트 갈릭 버거를 먹은 손님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이었죠. 이 버거는 구운 마늘의 풍미와 불고기 소스의 조화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 메뉴가 되었는데 하필 그 주력 메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신선한 재료로만 요리하시던 분이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더욱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엄마는 매일 아침 6시에 나와서 오늘 들어온 식자재부터 검수를 하셨거든요. 마늘도 하나하나 까보시면서 속이 단단하고 싱싱한 것만 납품을 받고 전날 남은 재료들은 절대 다음날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LA타임즈의 한 기자가 우리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기자는 우리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던 중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왕하오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가 원산지를 속이고 중국산 마늘을 캘리포니아산으로 둔갑시켜 공급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결국 식중독의 원인도 이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중국산 마늘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날 밤 저는 밤늦도록 인터넷에서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릭 스콧 상원 의원이 최근 중국산 마늘의 심각한 생산 과정 문제를 폭로한 기사를 발견했죠. 특히 농장에서 인분을 비료로 사용한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미성년 노동자들을 강제 고용하는 인권 문제까지 제기되어 있더라고요.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한동안 말씀을 잃으셨어요. 평생 정직하게 장사하면서 손님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오셨던 분이었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님들의 건강을 해쳤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인 듯 했죠. 저 역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식중독 사고 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거예요.
특히 매주 금요일마다 단체 주문을 해주시던 인근 회사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동안 쌓아왔던 단골 손님들마저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매출은 급감했고 월세와 재료비 등 고정 비용은 그대로였기에 엄마의 한숨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정이 엄마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기에 이번에도 분명 좋은 조언을 해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유정이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분께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CJ식품 미주법인 총괄이신 유정이 아버님은 식품 관련 법률 전문인 정현수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죠. 현수 아저씨는 우리 식당의 상황을 듣자마자 바로 다음 날 찾아와 주셨습니다. 첫인상부터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변호사라고 하면 을의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떠올리게 되는데 현수 아저씨는 서글서글한 미소를 띤 온화한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일할 때만큼은 정말 꼼꼼하고 체계적이셨습니다. 식재료 납품 계약서부터 원산지 증명 서류, 그리고 식중독 피해자들의 병원 진단서까지 하나하나 검토하시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죠. 저는 옆에서 메모를 하며 어려운 전문 법률 용어들이 나올 때마다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현수 아저씨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설명하듯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유정이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현수 아저씨는 한국에서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뉴욕대 로스쿨을 졸업한 수재 중에 수재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인 식품업계에서는 식품 안전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해준 실력자로 정평이 나 있었죠. 결국 현수 아저씨의 도움으로 납품업체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게다가 현수 아저씨는 식재료 검수 체크리스트 도입과 원산지 증명서, 이중 확인 시스템처럼 구체적인 관리 방안까지 매뉴얼화해서 제안해 주셨어요. 단순히 법적인 일처리를 넘어서 우리 가족의 미래까지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특히 현수 아저씨는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건네시면서 법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언제라도 연락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고 우리 햄버거를 꼭 한번 맛보러 와달라고 부탁드렸죠. 현수 아저씨는 처음에는 바쁜 일정을 핑계로 맞이 못해 하셨지만 제가 팔을 붙잡고 간곡히 부탁드린 끝에 결국 식당을 방문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우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인 불고기 버거를 현수 아저씨께 대접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수제 버거를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현수 아저씨의 눈이 커졌죠. 이건 정말 대박이라면서 햄버거의 개념을 바꾸는 맛이라며 연신 감탄을 쏟아내더라고요. 다음 날 현수 아저씨는 로펌 직원들을 위한 단체 주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현수 아저씨의 주문을 시작으로 갑자기 회사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LA의 유명 법무법인에서도 단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식품 안전 전문 변호사가 인정한 안전한 햄버거라는 평판이 퍼져나갔죠. 순식간에 중국산 식재료로 인한 위기가 오히려 우리 식당의 전환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현수 아저씨에게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매번 로펌으로 배달 주문이 오면 특별히 준비한 도시락을 하나 더 챙기셨거든요. 현수 아저씨의 취향을 고려해 김치를 넉넉히 담고 불고기도 평소보다 푸짐하게 넣어주셨죠. 저도 그렇게 엄마가 현수 아저씨를 챙기는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늘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는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셨는데 누군가를 저렇게 따뜻하게 챙기시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행복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두 사람의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 현수 아저씨가 빈 도시락을 돌려주러 우리 가게로 오셨는데 카운터 앞에서 엄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식당 창가에 비치더라고요. 평소엔 보기 힘든 엄마의 수줍은 미소와 현수 아저씨의 따뜻한 눈빛이 창에 비친 달빛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걸 느꼈죠. 특히 현수 아저씨가
엄마의 요리 실력을 칭찬하실 때면 엄마의 두 볼이 살짝 붉어지곤 했죠.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 고생하신 엄마에게 드디어 행복이 찾아온 걸까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했던 날들도 잠시 어느 날부터 갑자기 현수 아저씨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쁘신가 보다 했는데 로펌으로 보내던 단체 주문 연락도 뚝 끊기고 도시락도 더 이상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죠. 불안한 마음에 저는 유정이 엄마를 찾아가 현수 아저씨 근황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정이 엄마도 요즘 회사가 바쁜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남편을 통해 들은 바로는 현수 아저씨가 갑자기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겨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려왔어요. 현수 아저씨가 엄마와 그렇게 가까워 보였는데 떠나기 전에 말도 없이 사라진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현수 아저씨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심 어린 마음을 생각하면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 일 이후로 식당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표정은 뭔가 모르게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음식을 만들 때도 예전처럼 즐거워하시지 않았고 새로운 메뉴 개발에 대한 흥미도 잃어가는 것 같았죠. 특히 저녁 늦게까지 홀로 주방에 남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럴 때마다 현수 아저씨가 잠시 한국에 다녀온다는 말이라도 해주었더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 진열대 앞에서 새로 들어온 한국 상품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유정이 엄마가 사무실로 저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유정이 엄마는 CJ 본사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형 편의점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LA 코리아타운을 시작으로 현지화된 한식 도시락과 간편식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정이 엄마가 다음으로 한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CJ에서 미국인들의 입맛과 취향을 잘 이해하면서도 한식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현지 매니저를 찾고 있었는데 유정이 아버님이 저를 추천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제가 평소 유정이 엄마께 한식 편의점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주 이야기했던 게 떠올랐나 봅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에 한식 도시락을 사갈 수 있고 밤늦게까지 따뜻한 어묵탕을 즐길 수 있는 24시간 한식 편의점에 대한 제 구상을 늘 관심 있게 들어주셨거든요. 유정이 엄마도 같이 기뻐하며 이번 기회에 한국의 선진 편의점 시스템을 직접 배워오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현지 미국인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LA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 제 역할이 될 거라고 하셨죠. 거기에 한국 본사와의 미팅도 직접 주선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한국에 가면 혹시 현수 아저씨 소식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덧붙이셨죠.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번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지난 8년간 한인마트에서 쌓아온 제품 관리와 고객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다는 한국의 편의점 시스템을 직접 배워올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특히 한국의 편의점들이 어떻게 24시간 내내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신선한 도시락을 유지하는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게다가 현수 아저씨의 소식도 좀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고 곧바로 인천공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이제 LA를 떠나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한국으로 향하게 된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LA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숙소로 향하던 길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편의점을 보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편의점 카운터에
아무도 안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직원 없이 운영되는 편의점이라니, 게다가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가는 길에 말이에요. CCTV가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손님이 정직하게 계산하고 나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LA에서는 보안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하고 경비원까지 있어도 도난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직원도 없는 무인 편의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계산하고 나가는 모습이 마치 일상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열대 뒤에 사장님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아닐까 슬쩍 진열대 뒷부분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뭔가 더 궁금한 게 있고 물어보고 싶은데 편의점 직원이 없으니 물어볼 수 없어 답답했죠. 시간도 늦었고 피곤하기도 해서 일단 숙소로 들어가서 짐을 풀고 내일 다시 편의점에 가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숙소 앞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이곳은 직원이 있는 일반 편의점이었어요. 이번에는 편의점에서 아침을 사 먹으려고 마음 먹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진열대에 보이는 메뉴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치킨, 피자, 파스타, 족발, 김밥까지 마치 작은 식당처럼 다양한 메뉴들이 가득했죠. 게다가 가격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대부분이 $2 내외였거든요. LA에서는 이 정도 가격으로는 과자 하나 사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가격에 이토록 다양한 메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메뉴를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을 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마치 매일 하던 일처럼 자연스럽게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집어들었어요. 현지인의 선택이라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에 저도 똑같은 메뉴를 골랐죠. 그런데 계산을 하면서 가격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3,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LA였다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맛을 보고 나서였어요. 김밥은 적당히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했고 뜨끈한 라면 국물은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절로 으음하는 탄성이 나올 정도로 맛있었어요. 쌀쌀한 아침 이렇게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죠. 옆자리의 남자분에게 용기를 내어 이 음식 정말 맛있다고 평소에도 이렇게 먹냐고 말을 걸었더니 그는 수줍게 웃으면서 자신도 이 세트를 자주 먹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면서 편의점에 다른 메뉴도 많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합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그의 말을 듣고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정도 수준의 음식이 기본 메뉴라니 만약 이런 편의점을 LA에 들고 간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LA에서도 한국 음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한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 분명 엄청난 반응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 손님이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카운터에 이한솔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택배를 맡기러 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가게 한쪽에 있는 택배 보관함으로 향했어요. 화면에 보이는 바코드를 찍자 딩동 소리가 났고 여성은 커다란 택배 바구니 안에 택배 상자를 넣고 가더라고요.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라 너무 신기했습니다. LA에서는 택배를 보내려면 우체국이나 UPS 같은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동네 편의점에서 이렇게 간단히 해결되는 게 놀라웠죠. 결국 참지 못하고 편의점 직원에게 방금 저게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명찰을 보니 이한솔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는 깔끔한 영어로 설명을 시작하더라고요. LA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기에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한솔 씨는 저게 무인 택배 서비스라고 설명해 주었는데 24시간 언제든 택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이한솔 씨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이건 우리나라 편의점의 기본 서비스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프린트와 복사도 가능하고 ATM도 있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약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죠. 뒤를 돌아보니 정말 프린터기와 은행 ATM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비상약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자 이한솔 씨는 편의점이란 이름 그대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곳이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정말 복합생활센터 그 자체였어요. 은행, 우체국, 약국, 식당의 기능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LA로 돌아가면 이런 편의점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야근이 잦은 LA 다운타운 직장인들을 위해 24시간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바쁜 점심시간에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선사한다면 분명 대박이 날 거라 확신했죠. 게다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이런 한국식 편의점은 분명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CJ 본사에서 이재욱 차장님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 차장님은 현재 CJ의 글로벌 진출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K푸드 세계화 성공 과정을 연구 사례로 선정해 교재로 채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한국 식품 기업을 연구 사례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LA에서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이죠.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편의점의 수준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은 지 오래였습니다. 특히 편의점 도시락의 맛과 품질,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는 미국의 그 어떤 프랜차이즈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죠. 게다가 한국의 식품 기업들이 젊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는 방식도 놀라웠습니다. 24시간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매주 새로운 메뉴를 출시하며 심지어 건강까지 고려한 제품을 선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식품 산업이 곧 미국을 평정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재욱 차장님은 이어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각 주마다 다른 식품위생법과 영업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고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과 트렌드를 고려한 현지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률 검토라는 말에 문득 정현수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정현수 아저씨를 알고 있느냐고 여쭤보았죠. 이재욱 차장님의 표정이 순간 밝아지더니 정현수 변호사님이 CJ의 미국 진출 초기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 저희 가족도 정현수 아저씨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중국산 식재료 사건 때 법적으로도 도와주시고 로펌 직원들과 함께 단골 손님이 되어주셨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떠나버리셔서 많이 걱정이 된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러자 이재욱 차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무언가 말하기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수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일을 자신이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하시면서도 자신이 알기로는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갑자기 편찮으셔서 급하게 한국에 오신 것으로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려왔어요. 그제서야 현수 아저씨의 갑작스러운 귀국이 이해가 되었죠. 특히 우리 가족에게 말씀도 없이 떠나실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나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려는데 자꾸만 현수 아저씨 생각이 났어요. 특히 이재욱 차장님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LA에서 그토록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 혼자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시다니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엄마 생각도 났습니다. 평소처럼 업무 일지를 적으며
오늘 있었던 일도 정리하려 했지만 여러 복잡한 생각으로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죠. 시간은 어느덧 저녁이 되어 서울의 거리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종아리 쪽 스타킹이 걸려 올이 나가버렸어요. 아침에 급하게 준비하느라 예비 스타킹도 챙기지 못했던 터라 당황스러웠죠. 마침 길 건너편에 편의점이 보여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자 따스한 조명이 저를 반겼습니다. 스타킹 진열대를 찾아 천천히 걸어가는데 약품 코너 앞에서 한 남자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까만 양복 차림의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자세히 보았더니 그 듬직하고 반듯한 모습은 분명 정현수 아저씨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몰랐지만 막상 실제로 보니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죠. 정말 용기를 내서 떨리는 목소리로 현수 아저씨를 부르자 천천히 아저씨가 뒤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다 얼어붙었죠.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현수 아저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다가 손에 들고 계시던 약품을 떨어뜨릴 뻔하셨어요. 현수 아저씨는 제 이름을 부르시며 정말 멜리사가 맞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가득했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한 걸음 다가오셨어요. 저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여쭤보았고 이재욱 차장님을 통해 한국에 급하게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현수 아저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특히 엄마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이 떠나셨던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현수 아저씨를 그리워하시는지 모르시냐고 말씀드렸죠. 현수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저와 엄마에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오래된 비밀을 털어놓는 소년처럼 조용히 고백하기 시작했죠. 현수 아저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으로 서울대학교에 가고 미국까지 유학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현수 아저씨의 이야기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사실 현수 아저씨에게는 현정이라는 딸이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아저씨를 바라보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죠. 그러자 아저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딸 현정이 16이 되던 해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12살 때 아빠를 교통사고로 잃고 엄마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으니깐요. 현수 아저씨는 그 후로 딸 현정과 살아계신 어머니가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현정이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가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배우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다고 해요. 마침 월가의 한 법무법인에서 2년 계약직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고 그곳에서 일하면 현정이의 SAT 준비와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미국행을 결심하셨다고 했죠. 특히 미국 명문대 입시에서 중요한 과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챙겨주기 위해서라도 현지에서 지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LA의 한인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러다 우연히 저희 가족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현수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자신도 처음 엄마를 만났을 때부터 오랜 시간 홀로 지내면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다고 했죠. 본인 스스로도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지만 딸 현정이의 존재를 말씀드리기가 너무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에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저씨는 한국에 와서도 매일 밤 엄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어요.
특히 도시락 속 김치를 먹을 때면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현정이가 제주항공 착륙사고 소식을 보더니 아버지의 미국행을 극구 반대하고 나섰다고 해요. 자신이 차라리 유학을 포기하겠다며 울먹이는 현정이를 보면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릴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현수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어요. 현수 아저씨의 딸 현정 언니가 마치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와 똑같이 한쪽 부모님을 잃고 자란 현정 언니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결국 저는 미국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잘 설명해드리겠다고 아저씨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현정 언니도 꼭 만나보고 싶다고 덧붙였죠. 현수 아저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을 나서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현수 아저씨의 갑작스러운 이별로 힘들어하셨을 텐데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더 마음이 아프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정 언니도 저처럼 한쪽 부모님을 잃고 자랐고 엄마도 현수 아저씨처럼 홀로 저를 키우셨잖아요. 만약 두 분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면 제가 현정 언니와 함께 그 다리가 되어주기로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